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시마스 인간과 심리 교과서 대표 저자 신지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어쨌든 오늘이 그 첫 문을 여는 자리이니만큼 같이 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심리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특히 사회심리학 전공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 지필진과 또 시마스가 우리 학생들이 좀 '성인기를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에 보탬이 되는 심리학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일념으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래도 완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 앞을 보시면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거는 네 1 단원 주로 마음의 과학적 탐구라고 하는 단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그동안 대학에서의 저의 경험 그리고 학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 고등학교 교양 그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강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자, 1 단원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마음의 과학적 탐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학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탐구를 한 것은 뭐 철학자나 종교 예술가를 비롯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게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정체성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심리학은 지금 학생들의 관심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현대 사회에서 그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심과 더불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오해를 안고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대중들이 가지는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저 또한 자주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은 심리학에서 배우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알게 되면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심리학은 독심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특히 학생들을 뭐 수시 면접을 한다거나 진로 상담을 한다거나 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심리학은 굉장히 폭이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상담이나 임상이나 요런 분과에서 좀 더 다루는 것 같은 마음이 힘들거나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 줄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을 다루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연구에서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새롭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으로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지혜로 알고 있는 것들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우리가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탐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볼 1 단원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같이 여러분이 이제 가르치시게 될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문일까? 그래서 심리학은 보시면 '투식해.'
마음을 뜻하는 푸시케와 지식이나 학문 같은 것을 뜻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좀 가장 간결한 답을 한다라고 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리학이 그 연구하는 대상의 범위를 보시면 마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겉으로 드러나는 관찰 가능한 행동들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땀, 우리의 심장 박동 이런 생리적인 그 반응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내적인 그런 정신 과정, 그리고 관찰 가능한 행동,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포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오해하고도 관련돼서 심리학의 정체성이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식이나 지혜나 직관 같은 것과 다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론에 있기보다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결론이 얻어졌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학적인 방법을 거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오늘 특히 2 부에서 여러분들께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해 드릴 부분도 좀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도구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좀 본성을 탐구하는 좀 과학적인 도구가 결국엔 심리학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문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 유용성 같은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과거와 달리 너무나 많은 가치관들도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유망한 학문인가, 이게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 학문인가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심리학의 장점은 많지만 사실은 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몇 가지의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결국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달라져도 인간의 본성에서 빼놓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가치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뇌는 굉장히 원시적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전에 형성된 그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대가 사실은 변화해도 우리가 왜 행복을 열망하는지 또 지위와 권력을 탐하는지 왜 서로 경쟁을 하는지 혹은 우리가 왜 생판 모르는 남도 돕는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말 인간 날것의 본성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다 변해해도 남아 있는 네 인간의 고유한 그 본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추상적인 심리학의 이제 학문적 특성도 있지만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리학 연구의 이제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혜나 직관, 상식 같은 것과 과학적인 방법을 거친 심리학은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은 그 지혜나 상식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할 때 보시면 서로 상충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상황에서는 A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혜이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B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지혜로 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이때 결국에는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좀 딱딱합니다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물론 그런 인간의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되게 나중에 확증하는 편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래 생각하고 믿는 거에 부합하는,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일치하는 증거들만 내가 수집하고 거기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또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연구한 심리학을 통한 그 지식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너무 심리학에 대한 자랑을 조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말씀을 이제 드려보면 아마 이제 심리학을 선택 교과로 선택하는 학생도 그렇고 또 심리학과에 나중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때에도 그렇고 이 심리학이 얼마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제 궁금하고 아마 선생님들께도 이런 걸 묻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건 또 제가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그냥 심리학과 내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협업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근에는 다른 그 학과, 다른 학문의 전공자분들과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고 심리학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교육학 뭐 디자인 이런 HCI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과학적인 통찰을 가진 이런 심리학 전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한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정말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가장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심리학적 지식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함께 더불어서는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한 그 학생들이 좀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이런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은 소양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사, 학생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사회 정서 교육 같은 것들이 의무화로 이제 도입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심리학에서 요런 것들을 상당 부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제 고런 것들이 다양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전공자의 수라든가 학과가 신설되고 있는 그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사회에서 이 심리를 전공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이 끝에서도 이제 기업의 그 모토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다 DEI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력 정책을 가지고 이에 맞는 인재 그를 뽑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 전공이 마찬가지로 요런 인재상에 잘 부합되는 어떤 그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미래 사회 인재가 갖추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한국 심리학회에 써 있는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선생님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뭐 뭘 지향하는 학문인가요? 뭐 어떤 학문인가요?" 물어보신다면 묻는다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인 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의 삶의 증진도 있지만 결국 성숙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심리학자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심리학의 오해에서 어떤 마음이 힘든 사람을 보듬어 주는 상담이나 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심리학에는 하위 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학회에서 실제 분과로 나뉘어져 있는 것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나중에 교과서를 뭐 이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명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훨씬 더 세부적입니다. 네 보시면 대표 분과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기초 분야랑 응용 분야가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리학회에서는 그 각 분과별로도 학술대회가 있지만 이렇게 연차 학술대회라고 해서 심리학회 전체가 모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심리학회에서 이렇게 어떤 꼭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지식을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화면을 보여 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최근에 3 개년만 보여 드린 거긴 한데 어 그 심리학에 대한 오해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회에서 뭔가 이런 학술 대회를 한다 그러면 주제가 굉장히 뭐 공감이라든가 아까 말한 그런 마음의 치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꼭 같지만 의외로 보시면 키워드가 지금 벌써 디지털 시대의 심리학, 그죠? AI 시대에 우리가 심리학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 이렇게 좀더 상위에 좀 폭넓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학술 대회 포스터를 좀 첨부를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뭐 이제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집필진 그 선생님들께서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그냥 좀 청사진을 같이 살펴본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간단하게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심리라고 하는 지금 이 교과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집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다 같이 큰 방향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제가 이제 쳐 놓은 것처럼 심리학 자체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교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학문보다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이 자신 요런 배웠던 지식을 자기의 각자의 삶에 정말 잘 적용을 하고 매 순간 크고 작은 그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능동적이고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초기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요런 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교과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크게 이제 요 교과서는 인간과 심리 교과서는 4 개의 대단원과 16 개의 소단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 단원은 이제 마음의 과학적 탐구라고 되어 있는 1 단원은 아무래도 그 심리학 그 전체 심리학이라는 학문 전체에 대한 좀 개관을 하는 목적으로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언뜻 보셨을 때는 쪼끔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보통 이런 식의 개관 단원은 우리가 뭐 건너뛸 수도 있고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인간과 심리 교과서를 만들 때에는 이 전체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1 단원에 요런 그 과학적인 정체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또 학생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요런 것들 좀 녹여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활용해 주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간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관계에 층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까이는 뭐 가족을 비롯한 친구를 비롯한 가까운 이제 타인과의 관계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뭐 집단이 있고 사회가 있고 그것보다 더 넓게 나아가게 되면 속한 문화 그리고 생태 환경까지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어의 순서대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나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 이 단원은 보시면 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할 때에는 그
보시면 그 뇌에 대한 이해도 제공하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전반의 특성에 대한 것들도 이 부분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타인에 대한 이해, 그다음은 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 삶 전체에 어떻게 적용해서 얼마나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울러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장, 1, 2, 3, 4 단원의 목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단원에서는 이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과학적 사고,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내용을 제시를 하고요. 이제 2 단원에서는 나에 대한 그 청소년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3 장은 내가 아닌 타인, 그죠?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4 장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얼마나 그 행복한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는가 요런 것들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마음의 과학적 탐구는 뭐 이러한 성취 기준을 가집니다. 요거는 보시면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걸 아예 모르는 학생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 주고 여기서 사용하는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과학적인 탐구라고 해서 어떤 결과 그 과학적인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했는가뿐 아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이 윤리적인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예 요런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의 아까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직업군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요런 진로 관련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요 1 장에 그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요 자세한 것들은 요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연구하는지 그래서 심리학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런 거에 대해서 다루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자기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뇌에 대한 거, 청소년기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것들 뭐 성격이나 동기나 뭐 정서나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주고 뇌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사실 인간의 마음이 그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뇌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첫 출발은 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요 뇌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요런 거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예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그 관계의 시작이 되는 상대방, 처음 만나서 우리가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아마 학생들이 이제 관계라 요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이 이 장에 담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 단원에서는 정말 적응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가 요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 단원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리 진행을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보시면 그 1 단원에서 가장 앞부분에 그 단원을 여는 그 활동으로 제시가 된 게
심리학에 대한 지식을 점검하는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단순한 퀴즈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1단원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 단원에 걸쳐 있는 심리학 전체에 관한 내용을 점검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올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게끔 하려는 이제 목적이고요. 보시면 왼쪽에 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단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전체 중에서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함으로써 조금 그 영역의 영역끼리의 비교를 한번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어느 영역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알아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씩 예 퀴즈가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두 개만 한번 문항을 보시면 요런 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 또래 집단이 그 청소년기에 있어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요런 거는 맞지만 가령 우리 뇌가 열 10세 10세 이전에 완성이 돼서 이제 그 뒤에는 딱 굳어서 뭔가 변하지 않는다. 네 요런 거는 틀리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맞추기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항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뇌는 우리가 입력된 인풋을 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제 요런 것도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서 나오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언뜻 보면은 '그래 사람은 바뀌지.'라고 생각해서 답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모든 특성을 성격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격이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안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런 것은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행동이 변화되려면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것도 마치 맞는 답 같지만 사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우리 태도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 보호 이런 거 얼마나 참여할 건지 아니면 정치에 정치적인 거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태도에 관심을 가졌던 가령 이유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사실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고 행동한 거에 맞춰서 자기 태도를 바꾸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오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것도 이게 좀 무자르듯이 답이 나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 자체가 X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실제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그러니까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여기에서는 오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검을 해 주실 때 그냥 요렇게 '이 문장을 얼마나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위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진학 지도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대학교 주요 4 년제 기준 주요 대학들에 어떻게 심리학과의 전공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만 조사를 해본 결과를 이제 보여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다 자세하게 이제 보실 필요는 이제 없지만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상담이나 임상같이
학생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응용적인 분과가 있고 통계라든가 지금 뭐 뇌를 다룬다든가 아니면 뭐 아동의 발달 같은 거를 다룬다든가 하는 이제 다른 좀 더 기초적인 분야들도 많은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요 녹색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상담이나 임상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열리고 있는 과목 수 요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과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커리큘럼을 봤을 때 생각보다 상담이나 임상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이제 이 부분만 특화돼서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요 대학들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는 굉장히 균형이 있게 골고루 분배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것들은 마치 '의대에서 배우는 과목이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한 과목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과목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학생이나 대학교 1 학년 신입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내가 직접 들어와서 배운 학문 간에 이 괴리가 너무 크다. 간극이 너무 커서 당황스럽다. '내가 과목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제 계기가 주로는 또래 상담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그런 어떤 책을 보고 한다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말랑말랑하고 너무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이제 이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 학교에 들어와서는 어 통계를 배운다든가 뭐 뇌에 대해서 배운다든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이론들을 배운다든가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조금은 조금 이 심리학의 과학적 속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안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 이 교과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조금 요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요런 시간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는 화면은 앞에 거의 연장선입니다. 근데 다소 두서없이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요것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서울 주요 대학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지방 뭐 거점 국립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학과 과목의 전공 그러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수라고 써 있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필수로 이렇게 듣게 만들어 놓은 과목이 원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과목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요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과목의 명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보시면 아주 공통적인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그죠. 심리 통계 실습, 연구 설계 마찬가지로 심리 통계 연구 방법론 및 실습 마찬가지로 방법 또 연구 설계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진짜 대학들에서 통계와 이런 연구 설계라고 하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 놓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심리학의 이 과학적인 특성,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찾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얼마나 이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본인이 이런 연구를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 통계를 통해 이런 것들을 잘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어떤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쪼끔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 그런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해 주시는 걸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면 진짜 그 자세하고 거기에 의미를 다 담아 가지고 이 학생들의 활동과 그 어떤 여정을 다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막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근데 이제 보는 관점,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다른 그 장면에서 그런 걸 보는 입장에서는 가끔은 지금 이렇게 대학에서 강조하고 중시하는 요 영역과의 매치가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 학생의 역량이 뭔가 충분히 돋보이지 못한다든가 그럴 때가 쪼끔 종종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의 심리학 관련 또 활동에 대한 기술을 하신다든가 거기에서 이 학생이 어떤 기여를 하고 이걸 통해 이 학생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거나 할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구 설계 능력, 과학적인 사고 능력, 뭐 비판 능력 이제 요런 게 더 돋보이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저희가 참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중간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채팅창으로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세트.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그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닌데 이 세특이 굉장히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작성을 정말 해본 것은 아니어서 뭐 어떤 부분이 가장 염려되시고 어려운지를 제가 다 파악은 예 못하고 사실은 이 교과서 작업을 통해서 저도 지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지금 집필진 선생님들을 처음 만나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학교에서 면접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했던 얘기나 이런 것들 사실은 굉장히 더 반영해서 아무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간극이 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조금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에게 오는 그 학생의 자료도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데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듯이 어 글쎄요. 그게 어느 한 학교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실제 그 많은 학생 지원자들을 볼 때에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겹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다르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하시는 세특에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인상을 저희가 좀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어떤 뭐 서적을 읽었는지 아니면 학생이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보면 실제로 읽었던 책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상담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아주 대중서 몇 개에 치중이 되어 있다거나 어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줬었던 학생들을 이제 기억을 해 보면 아까 말했듯 어떤 새로운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어떻게 새롭게 뭐 연구 같은 것들을 설계해 보고 직접 그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 어떤 노력을 막 어떻게 해 봤는지 거기서 어떤 함의가 있었는지 어떤 이런 절차들을 아주 뭐 완벽하거나 막 경진대회 상을 받거나 한 게 아니었어도 그런 게 돋보이는 답변이 좋았었던 것 같고 실제 면접에서도 저희가 그 학생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많이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요거는 그냥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분류가 굉장히 이제 많았는데 여성 심리학 같은 것은 있는데 뭐 남성 심리학은 왜 없을까요? 이제 아마 누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런 그 세부 분야가 생기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가 있고 실제로 세워지기까지에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조금 이제 남성이 더 주류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이너리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성별인 여성에 대한 이해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움직임이 좀 더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이해는 사실은 저도 좀 더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고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렇게 뭐 성별을 가지고 여성 심리, 남성 심리를 나누기보다 모든 그 심리학의 하위 분야에서 남녀에 대한 얘기는 다 공통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현상에 대해서 이게 남녀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암묵적으로 다 공통의 질문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굉장히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결론도 있고, 이 성별이 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나 동기나 목표 같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패턴 같은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보는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활발하게 연구되는 주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그러면 1단원의 내용에서 학생들과 수업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내용. 네, 제가 그 부분을 뒤쪽에 있는 저희 이제 직접 해 보는 그 실험을 설계해 보는 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재미있는 활동은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한 조금 재밌게 해볼 수 있게, 예. 그리고 심리학 실험이나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사실 글로 다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직접 해 보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그걸 같이 한번 해볼 거고, 다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도 요렇게 잠깐 해 보신 것만으로는 다 이해를 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뭔가 질문했을 때 답해 주시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런 거는 오늘 보면서 그냥 편하게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쪼끔 이해도를 높여서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역량은 1 단원에서 하고, 사실은 통계적 역량도,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 통계 자체를 하는 게 담겨 있지는 물론 않지만 이 지금 고등학생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통계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또한 1 단원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요 뒤에 나올 기본적인 그 통계 방법, 그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실험을 설계할 때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관련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런 게 다 통계적 역량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 문항에 대한 설명,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러면은 오해 문항을 조금 볼까요? 네. 요 문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냥 몇 문항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 안 드린 문항을 좀 보죠. 1, 2 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X가 좀 더 많아요. 예.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네, 요것도 설명이 쪼끔 사실 필요한 문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기 이해 부분에서 다루게 되는데, 성격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게 사실 외향성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향성을 좀 더 지향하게끔 만들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죠. 그래서 보시면 내향성과 외향성의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얼마나 사교적이냐, 이 사교성 수준에 있다. 우리가 외향성이라고 하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또한 정답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게 역시나 사교성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련이 될 수 있지만 말했듯 근본적인 사실 그 차이,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사교성의 정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오답인 이유는
사실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외향적인 사람이 항상 사람과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많고 더 북적북적 뭔가 여러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많고 말수도 더 많고 리더십도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뭔가 되게 사회적이고 사교적인 게 얘네들의 '핵심 특성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좀 사실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는 것은 사람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사실은 외향적인 아이들은 보상이라고 하죠. 어떤 자극, 굉장히 짜릿한 보상,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즐겁게 해 주는 많은 쾌락을 켜 주는 어떤 보상물들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니까 사람도 보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향적인 애들은 그런 보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많은 보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얘네가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도 교수와의 면담 시간, 그죠? 선생님과의 면담. 이거 외향적인 애들이 더 좋아해야 되겠죠.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도 지도 교수도 사람이니까 그죠? 지도 교수나 선생님하고 있는 것도 외향적인 애들일수록 더 좋아해야 사실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외향적인 애들이 그렇게 즐거움이 떨어지는 사람과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낮잠을 잔다거나 막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사람과 같이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즐거운 보상적인 활동이죠. 그죠? 이런 거는 그러면 '내향적인 애들이 막 그냥 더 좋아하는가?'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외향적인 애들이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 보상에 대한 민감성이 핵심적인 특성인데 사람은 그 안에 많은 보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뭔가 변화무쌍하고 재밌고 자극적인 것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사람을 찾고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었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내향적인 아이들과 외향적인 아이들의 그 차이는 그냥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사교적인지는 표면적인 특성이고 얘네들의 진짜 이유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어떤 보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느냐. 요게 원인이다.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성이 전부가 아니다. 그냥 요 정도로 전달이 되면 충분히 학생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5 번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6 번도 쪼끔 이제 퀴즈니까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제 말을 쪼끔 어렵게 꼬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타인의 첫인상에 대한 판단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처음 나하고 함께할 사람인지 '저 사람과 친구를 할까? 저 사람과 뭐 어떤 연락을 할까?' 뭐 이런 의사결정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상대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겠죠. 근데 '인간이 과연 판단을 잘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 보면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부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치 정답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첫인상에 딱 보고 당연히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정답 같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도 뭐냐면 주로 부정확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많은 연구를 해 보면 아주 디테일한 세부 사항은 당연히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 내가 저 사람을 과의 관계를 맺을 거냐 말 거냐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본 특성들은 인간이 꽤 정확하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아까 말한 예를 들면 얼마나 외향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아주 몇 개의 정보만으로도 꽤 우리가 잘 알아맞춘다라고 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정확한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기본적인 그 속성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아주 그 체계적인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오류가 많다. 그거는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의 모든 걸 뭐 다 파악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오답이고요. 전혀 첫인상은 다 틀리고 그냥 오래 만나 봐야만 안다. 요것도 틀린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꽤 잘 파악하지만 디테일한 거는 오래 쌓아가고 경험을 해 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7 번은 집단보다 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이기 쉽다. 요거는 맞추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모였을 때 더 극단적으로 될까요? 혼자 있을 때 극단적으로 될까요? 생각을 해 보시면 뭔가 뭉치고 모였을 때 극단적으로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집단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배우시게 될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더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반대 의견은 더 반대로, 찬성이었던 거는 더 찬성으로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양쪽 끝 극단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음 사실 이제 학생들이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많은 그 매체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알고리즘의 문제점도 요즘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에 부합되는 어떤 증거들만 계속 보게 되고 또 그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가졌던 생각은 더 공고하게 되고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한 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과하게 되는 사실 그런 좀 문제점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답이 오답입니다. 그 8 번도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네, 요거는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서의 동조는 우리가 일상에서 동조한다라고 하면 뭐 어감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지만 이제 학술적으로 뒤에서 이제 요 챕터에서 나오게 되는 동조라고 하는 것은 쪼끔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타인이나 집단의 의견 같은 것을 내가 따르는 것을 좀 더 동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앞에서 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A, B, C 중에 뭐가 답이니? 정말 명확하게 C가 답이에요. 근데 앞에서 "당연히 A죠.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A, A, A라고 응답을 하면 내 차례가 왔을 때 저는 C라고 생각하는데요."라고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조가 이런 특히 집단주의, 한국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압력 같은 것에서 좀 부정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정보가 부정확할 때 그리고 어떤 집단의 의사결정을 잘 수렴해서 이루어야 할 때 이럴 때에는 타인의 의견에 따르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요 정도의 답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거나 그쵸? 요런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 자 9번 "동시에 발생될 사건들 간에는 반드시 관련성이 있다." 네. 요건 좀 오답의 냄새가 나죠.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간의 연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요 10 번도 말씀드렸고 11번 "타인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공격성을 더 높인다." 네. 요것 또한 요게 맞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공격성을 막 더 증폭시키는 그 경우도 사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어떤 뉘앙스에서 쓰인 문장이냐면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내가 경험하는 거를 표현하는 것은 그게 더 커지기 때문에 뭔가 꽁꽁 감추고 '내 안에 내가 삭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슬픈 것도 표현하면 뭔가 타인도 더 슬퍼지고 뭐 내 슬픔도 커지니까 '내가 혼자 간직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 이제 여기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문장을 좀 더 보완한다면 분노를 이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어쨌든 요는 잘 표현한 분노는 오히려 그 분노를 해소하고 또 상황을 새롭게 재해석하게 만듦으로써 근본적인 이 분노를 잘 조절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 쓴다거나 타인에게 그걸 말로 이렇게 설명한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 분노나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잠재워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표현하는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행복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다." 네, 이제 요거는 여기선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요것도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상태이고 사실은 사람이 어느 정도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죠,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저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개인의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거를 말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쪼끔 많은 정말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거지 이게 모든 개인차를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쪼끔 이해를 시켜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엄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밝혀진 그냥 어느 하나를 말한다라고 하면 "인간관계가 행복의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가깝게 생각하고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잘 맺어지고 유대가 되는 것이 어떤 안녕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네 요인입니다. 쭉쭉 보면 다음도 맞습니다. "긍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거하고 상관없지 않나? 스트레스는 뭔가 부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개념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극도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적응적이고 혹은 부적응적으로 작용하는지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을 어떤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객관적으로는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것도 그 안에서 나름의 긴장이나 각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14 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15 번은 아마 이제 요게 이 4 단원에서 초반부에 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적응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적응이란 말을 굉장히 쉽게 쓰지만 잘 생각해 보면 '과연 적응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지는 예 '인간이 뭔가 잘 적응한다. 아니다.'의 기준은 단지 어떤 정신장애 유무나 이런 진단에 의해서 '피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58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분 정도 쉬고요. 8시 10 분에 다시 만나서 이 뒤에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거하고도 관련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1 단원의 중요한 이 실험 설계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뒷부분은 좀 더 연구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아까 페이지에 있었던 것 중에 음 네 대학교에서 그뭐 신입생들이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이런 이제 기초 심리학 과목에서 뭐 어떤 주제나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요런 걸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요거는 한번 답변을 드리면은 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뭐 통계라든가 이런 이제 전공 필수 과목 이외에 그렇게 필수 과목처럼 이제 돼 있는 게 주로 뭐 심리학, 뭐 개론, 뭐 일반 심리학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제 그게 기초 과목이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이런 지금 고등학생용 교과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과서를
이제 선택 효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 물론 학습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이제 큰 골자들만 학생이 잘 익힌다고 해도 이제 교양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공에서의 이런 심리학 기본 그 개론 교과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선택 효과가 생긴 게 이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다양한 곳에 계시는 그 전공 교수님들에게 요 내용을 이렇게 좀 보게 했을 때에도 다 저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크게 이것과 또 다른 상이한 것을 배우게 된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가르치시는 이 내용에 쪼끔 더 심도 있는 버전, 약간 심화된 버전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틀에 해당하는 부분은 꽤 많이 선생님들께서 다루시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같이 말했던 연구 설계와 방법에 관련 된 부분을 이제 쪼끔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후에 그 개론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연구 설계 과목, 통계 과목 이제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데에도 이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화면에 보시면 어 비실험 설문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심리학에서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막 그 하얀색 가운 입고 뭐 그 어떤 막 이제 비커 같은 걸 뭐 따르고 이제 이러는 게 실험처럼 생각이 되실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제 사회과학 실험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연구가 실험을 통해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험이 아닌 연구 중에 대표적인 게 설문 연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우리가 설문지에 작성을 하게 되는 거, 응답하게 되는 거 이런 게 다 설문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설문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거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우리가 뭐 관찰 연구라든가 사례 연구 같은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뭐 뇌가 손상된 환자에 대해서 본다거나 뭐 쌍둥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관찰하거나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이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뭐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뭐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한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설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설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설문지 많이 응답하는데 도대체 그 설문지 가지고 뭐 하느냐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상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상관 있다, 상관없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상관도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어떤 두 개의 요소, 어떤 두 개의 대상 간에 서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상관 연구 혹은 상관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개, 예를 들어서 음 기온과 뭐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게 되게 많이 드는 예예요. 그러니까는 온도, 기온이라고 하는 것과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간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상관 분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요 상관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방향이고 하나는 이제 강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먼저 보시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표를 보시면 옛날에 이제 방정식 함수 이런 거 배우셨던 거 아마 새록새록 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정적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얘기합니다. 플러스. 그래서 요 지금 X축과 Y축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변인, B라고 하는 변인.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시는 것처럼 양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가 같이 커지는 거 보시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우리가 정적인 상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부적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반대인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부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예 관계가 없는 것도 있죠. 둘 간에 아예 관련성이 없다. 이거는 상관이 말 그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이냐, 그러니까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부적이냐, 음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 두 개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까지만 했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과 아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한다면 정적 상관이 있겠죠.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그래서 더워지면, 그죠?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이 더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겠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겠는데 그 관련성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강하게 관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약간 약하게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됐을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하게 약하게 약한 정도로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포괄해서 이 상관은 그 상관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상관계수라고 하는 건데 상관이 아예 없는 것은 그냥 0 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1 부터 1 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 정적 상관에서 가장 최대치가 +1이 되고 이 부적 상관에서 가장 최대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스펙트럼이 -1 부터 1 사이에 어느 지점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 있는 이제 퀴즈이기도 한데요. 숫자상으로는 예를 들면 -0.7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플러스 0.3 보다는 작은 수죠,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상관을 말할 때에는 이 상관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 절대값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방향만 다를 뿐 사실은 -0.7 이라고 하는 상관이 플러스 0.3 이라고 하는 상관보다는 강도가 큰 거죠. 마이너스이지만 정도로는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 차이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것을 기본적으로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안내 받기로는 중간에 아주 퀴즈 같은 것을 한두 개 내고 선생님들께서 요렇게 채팅창으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빨리 주신 분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기프티콘 같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요 상관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니까 제가 이 퀴즈 하나를 내면 여러분들이 답을 여기 채팅창에다가 조금 빨리 적어 주시면 적어 주신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적 상관, 부적 상관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수면의 질, 그죠? 잠을 얼마나 잘 자느냐, 수면의 질과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네, 요거 답변을 한번 채팅창에다 달아주실까요? 네. 네, 지금 답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보면은 물론 되게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나온 결과는 네, 부적 상관이 답입니다. 왜냐하면은 수면의 질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잘 잘수록 우울은 낮아지기 때문이죠. 우울감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부적 상관이 답이고요. 요거 적어주신 분들께 앞에 계신 네, 분들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그 상관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해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많은 여러분들 이렇게 흥미와 재미 위주의 온라인 뉴스 기사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상관 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기부하는 행위 있죠? 기부와 아 기부하는 정도와 행복 간에 연구를 해 봤더니 상관 계수가 0.04가 나왔다. 자 0.04 한 이쯤에 있는 거죠. 자 혹은
결혼 어떤 결혼과 행복 간에 굉장히 이런 또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런 식의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자가 예를 들면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죠. 기부와 행복 간에는 이런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자,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들아, 돈을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다 기부해라. 이렇게 만약에 뉴스 어떤 기사를 내보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너가 기부를 하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약간 오류가 있는 말일까요? 그래서 쪼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한 이제 아마 내용 같은 것들을 얘기하시게 될 때에도 관련이 된 내용일 텐데요. 실제로 되게 많은 살펴보면은 이런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것 중에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기사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결과를 해석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것의 많은 이유는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기 때문이냐면 인과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관이 점 영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얘와 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뭔가 기부액이 많으면 행복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더니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화살표에 해당하는 인과관계를 상관이 얘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해석할 때 주의점의 첫 번째는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주의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인과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능성은 반대 방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부와 행복은 같이 움직이는 것은 맞아요.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이 선후 관계를 봤을 때 기부를 해서 행복해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이유로 인해서 어떤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관대하고 기부를 더 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설문을 통한 상관 연구를 가지고는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잘못된 내용을 도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연구자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기부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관련성이 나타난 원인이 뭐 기부와 행복과 관련 없는 제3의 제3의 요소 때문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부가 행복을 유발하고 행복이 기부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소득이라고 하는 경제 수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을 다 움직이는 어떤 배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으면 기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부와 행복이 뭔가 관련되어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소득 수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지는 그냥 요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인과관계를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둘과 관련되지 않은 제3의 변인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결혼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혼자하고 미혼자를 비교하면 여기 많은 기혼자분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정되고 일관되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가 네, "기혼자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혼자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완전한 정답이 아닌 이유는 거꾸로 지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 보시면 이 방향이 반대인 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혼자 샘플을 모집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이 기혼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비실험 연구에 해당하는 게 설문이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하는 연구가 인과관계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과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과관계를 그럼 얘기할까?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게 바로 실험 연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실험의 중요성이 어떤 고유한 그 중요성이라고 하면 인과성을 거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예시를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이제 요거는 그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지금 작성을 생각하고 작성을 이렇게 해 보시면서 학생들이 뭐 어떤 답을 쓸지 정말 어떤 답을 제시해야 될지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기부와 행복에 대한 게 연구 질문이었죠. 그래서 어 그 출발은 '기부하고 행복이 과연 어떻게 좀 관련이 될까?'라고 해서 앞에서 상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죠. 자, 그랬을 때 이 실험 연구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어야 된 가장 대표적인 필수적인 것은 가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일단은 모호하면은 검토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일단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뒷장을 보면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기부와 행복에 관한 가설을 설정해 봐라."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이 상태 '기부와 행복은 관련이 있다.' 혹은 '있을 거다.' 요거는 가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부와 행복? 기부는 행복에 중요할 것 같아요. 기부는 행복에 중요하다. 혹은 기부는 행복에 좋다. 혹은 뭐 기부하면 행복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설에 해당하는지 혹은 좀 더 좋은 가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선은 요 표현들을 한번 보면 중요하다, 좋다, 관련된다 이런 것들은 검증이 굉장히 어렵고 일단 이 표현 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이어야 되고 명확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어 그 완성도가 있는 가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 답안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이 올바르게 가설로 적어야 하는 것들은 요런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부에서 행복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랬을 때 기부와 행복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행복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이거는 어때요? 좋다,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높다, 낮다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과 어떤 그런 그 상관의 개념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쓰는 게 올바른 가설이고 여기에서 이제 쪼끔 더 우리가 만약에 배웠던 상관의 개념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부 빈도와 가령 행복 그 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가설입니다.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더 앞의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는 어 이게 하나가 높을수록 다른 하나가 높을 거다. 정적 상관이라는 얘기이지만 사실은 이해는 요게 좀 더 잘 되죠.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이 답안을 좀 눈여겨 보시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 기부라고 하는 것에 근데 요 뒤에 내용하고 또 관련됩니다. 자, 기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랬을 때 기부의 빈도도 있을 수 있고요. 기부의 금액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빈도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 기부를 하느냐. 되게 적은 금액을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나눠 가지고 기부를 할 수도 있죠. 반면에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금액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더 100 점짜리 가설이라고 한다면 그냥 기부를 뭐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구체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가 높다 혹은 금액이 많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게 되면 이거는 아주 훌륭한 완성도를 가진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조작적 정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설을 만드는 것까지도 뭔가 이제 중요한 한 단계가 나간 거지만 좀 더 결국에는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찰을 통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과 검증이 가능하려면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관심이 되는 변인 여기에서는 기부,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떤 변인,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변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측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는 여러분 지금 모이신 분들한테 제가 "기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다든가 아니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묻는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연구자가 이렇게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정말 측정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선을 그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을 그어 주는 거. 내가 말하는 행복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기부라는 거는 이런 거야. 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행복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야라고 하는 선을 그어 주는 거죠. 범위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 너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다 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다라기보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그냥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나는 행복이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정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삶이 얼마나 뭐 보람되고 의미 있는지 이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행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면 되고 그래서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기부라는 게 뭔지는 알죠. 근데 이거를 내가 말하는 기부라는 것은 얼마나 빈번하게 하는지에 대한 빈도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말하는 기부라는 거는 그냥 기부의 액수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제 요렇게 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 정의가 만약에 가설에 반영됐다 이런 거는 아까 말했듯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부, 행복 요런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변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기부와 행복,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험을 설계할 때 우리가 아주 꼭 알아야 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부에서 행복으로 가는 걸로 가설을 세웠잖아요.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더 기부한다.' 이것도 말이 되지만 우선은 검증을 하려면 방향을 하나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말이 되지만 '나는 기부했을 때 행복해지는지가 궁금해.'라고 하면 그걸 보는 거죠. 여기에서는 네 기부가 행복으로 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최종 목적 그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는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는 네. '기부 때문에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그래서 '기부 때문에 어떻게 됐는데?'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종속 변수가 되고요. 원인에 해당하는 거가 독립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부를 해서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가 기부가 되는 거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값 이게 종속 변수인 행복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 보고 뒤에 실습 과제가 한 번 더 있으니깐요. 쪼끔 헷갈리거나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실험을 설계할 때 지금 원인에 해당하는 그 독립 변수가 있고 그 원인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변화하는 이 종속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제 이 삶에서는 얼마나 많은 주변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설계를 할 때에는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여러분이 유추하실 수 있듯이 뭔가 그죠? 이렇게 잘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이제 이건 뭐냐면 내가 관심이 있는 거는 기부해서 '기부 많이 하면 행복해지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걸 잘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렇게 어지럽게 있는 뭔가 이거를 오염시킬 만한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들여다봐야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자 요 가설을 볼게요. 아래 보시면 자 이게 궁금해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연령이 다르게 있을 텐데 연령이 높은 아이가 '퍼즐을 더 빨리 이렇게 맞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가설을 좀 세우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의 어 우리 아까 배운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의 독립 변수는 뭘까요? 요 가설상에서 연령이 높은 아이가 퍼즐을 더 빨리 맞출 거다. 여기에서의 독립 변수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죠 연령이죠. 연령 말 그대로 아동의 나이, 연령 이것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독립 변이는 연령이 맞습니다. 근데 종속 변이는 지금 퍼즐을 빨리 맞추는 건데 요거를 뭐 쪼끔 더 이렇게 정돈된 변인으로 한다면 어 퍼즐 수행 속도, 뭐 퍼즐 수행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의 속도나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순수하게 연령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4 살, 5 살, 6살 했을 때 6살 아이가 4살 아이보다 이 퍼즐 맞추기를 더 빨리 잘하더라라고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건데 그걸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통제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통제를 아무거나 막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잠재적 독립변인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을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을 우리가 굳이 통제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가설에 그죠?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는 속도에 연령 말고도 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령 이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사실은 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연령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요 가설을 잘 검증하기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나이에 따른 퍼즐 속도를 보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 일정하게 잘 유지하고 통제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나시는 걸 채팅창에 한번 적어 줘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통제 변인들을 네 많이 써 주셨는데 지금 거의 다 맞습니다. 지금 네 성별도 맞아요. 남자아이만 본다거나 여자아이만 보면 당연히 결론이 올바리 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경험 맞습니다. 퍼즐이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맞춰 보지 않은 아이랑 굉장히 뭐 퍼즐 경시대회에 나갔던 뭐 이런 아이를 데리고 연구를 하면 연령의 효과가 아니라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맞습니다. 퍼즐 수준 네 이것도 답이에요. 퍼즐의 난이도. 그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주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쉬운 난이도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똑같은 상황, 시간, 컨디션 이런 것도 맞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굶긴 다음에 실험을 하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고런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통제한 뒤에 우리가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어떤 주제에 상관없이 많이 사용되는 통제 변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뭐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 그다음에 현재의 기분 상태 이건 일반적으로 가설에 상관없이 참 많이 사용되는 통제 변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무드가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과제에서의 사전 경험 네 요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통제 변인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 설문 작성 시의 고려 사항은 요 심리학 연구 설계하고 나서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 장의 그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 쪽에 마무리 활동 아니다. 마무리 활동이 아니라 중간에 예시로 들어가 있는 이제 연구 설계인데요. 앞에서 해 보신 거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반복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건 이건 실제 연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제가 붙여 놓은 요거는 앞에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거의 출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 보시면 여러분 막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그 학술지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심리학 그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가 사이언스지에 실린다고 하는 걸 굉장히 학생들이 신기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 과학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요런 것도 얘기를 곁들이면 좀 굉장히 수긍을 빨리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에는 돈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하는데 나에게 쓸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의 가설은 돈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때 더 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 더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게 네 연구의 가설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의 독립 변수가 뭘까라고 하는 걸 먼저 파악한다면 독립 변수는 이 돈을 소비하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소비 대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독립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냐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는 이번에도 네 행복감이 되겠죠. 행복의 수준. 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설계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연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 가지고 네 적정한 돈을 주어 주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예를 2만 원이라고 합시다. 2만 원을 주면서 어느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쓸 때 더 행복한가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 그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알아보기 위해서 한 집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너를 위해 써. 뭐 네가 너 먹고 싶은 것을 먹든 뭘 사든 너를 위해서 써라."라고 안내를 한 거고 다른 집단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써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나뉘어서 서로 다른 것들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의 행복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지금 요 왼쪽 집단과 오른쪽 집단 중에 어느 집단의 행복이 지금 더 크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이 오른쪽 집단, 다른 사람에게 썼던 이 집단의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죠. 되게 다른 이유 때문에 이 행복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 진짜 이 소비 때문에 다른지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 주는 어떤 그 장치, 원리가 여기 왼쪽에 별표 쳐 놓은 네 무선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당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배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선, 그러니까 랜덤하게 한다는 거죠. 랜덤하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그 퍼즐 사례에서 뭐 아동의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현재의 뭐 기분 상태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더 이타적인 성격의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도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뭐 기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연구 목적에 맞게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무작위로 막 그 분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성격이 외향적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확률적으로 다 무작위로 섞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결국에 유일한 차이는 뭐예요? 무작위로 섞였지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이 독립 변수. 누구에게 돈을 썼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섞인 거죠. 성별도 섞이고 나이도 섞이고 말했지만 성격도 섞이고 모든 게 섞인 거죠. 그래서 이 무선 할당, 무작위 할당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실험 설계에서의 가장 어떤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탐구 활동이에요. 이 앞에 사례를 좀 보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요 문제에 대해서 진짜 본인이 연구자가 된 마음으로 실험을 한번 설계해 보는 활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데요. 요걸 가지고 요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음 이 활동을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꼭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뭐 요거는 어렵지 않겠죠. 앞에 이해를 잘 했다면 연구 가설이 외로움이 사람들이 막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러면 이타적으로 남을 돕거나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좀 안 할 거다.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이타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거다. 그죠?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연구 가설을 본다라고 하면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험을 하려고 했을 때 독립 변이는 여기서 뭐죠? 그죠? 네. 외로움이죠. 외로움이 이타적 행동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이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타적 행동이겠죠. 그리고 뒤로 볼까요? 네. 실험 연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먼저 어떤 변인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앞에서처럼 이걸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할 거냐. 내가 보는 외로움이란 내가 말하는 이타적 행동이란 과연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올 수 있겠죠. "외롭다." 외로운 게 뭔지 대략은 알지만 외롭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 친구의 수로 해야 되나? 그죠? 친구가 뭐 한두 명밖에 없으면 외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그럼 외로운 건가?'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틀리거나 맞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학술적인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좀 그 모범 답안으로 얘기를 한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느낌,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고립감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친구가 적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네 감정입니다. 그래서 1 점부터 7 점까지 '나는 7 점이야.'라고 하면 굉장히 '외로움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 '주관적 느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집에 혼자 그냥 계속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타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해당하는 게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가령 좀 나는 타인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 이런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를 이타적 행동으로 보겠다.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쪼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부 뭐 액수가 될 수도 있고 기부의 그 횟수, 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가기로 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갈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너무 세분화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되면은 요 정도에서 멈추면 아주 좋은 조작적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실험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아까는 그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실제 정말 사람을 모아다가 돈을 주고 돈을 쓰게 했죠. 근데 우리가 모든 실험이 그렇게 실제 사람에게 직접 경험을 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히 외로움이라고 하면 아까 같은 방식으로 외로움을 이렇게 뭔가 실험적으로 조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사람들 불러서 한 집단에는 막 외롭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뭔가 막 고립시킨다든가 뭔가 배제시킨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보다 쪼끔 더 간편하게 많이 쓰이는 것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외로움을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거나 그런 일을 상상해 보게 한다거나 할 수 있고 가장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말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짜로 이렇게 외로움을 진짜 느끼게끔 막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은 역시나 요런 것들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어떤 가상의 뭐 유니세프에 혹은 지금 뭐 멸종해 가고 있는 치타를 살리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얼마를 너는 기부할래?" 이렇게 어떤 모의 상황을 주고 뭐 기부 금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과제 같은 것을 시킨 다음에 "너한테 100 포인트를 줄게. 너 몇 포인트를
이렇게 좀 "나누어 줄래?"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제가 이런 연구 과제를 개론 같은 이제 심리학 기초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다루는데 학생들 답변을 보면 생각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실험 설계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창의력도 있고 또 이런 시대상을 좀 담아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장 쪼끔 쉽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그 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넘어서는 좀 자유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뒤 요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윤리적인 그 기준이나 요런 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심리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원래는 양인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그 사실을 밝히는 데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은 그 절차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윤리적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어떤 법령 같은 것들이 제정되고 바뀌고 이제 이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공통된 요소들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 연구자가 연구를 설계할 때 '나 이제 연구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혼자 가서 막 사람 불러다가 연구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미리 내가 연구를 실제 사람에게 뭔가를 행하기 전에 어떤 검토를 그러니까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내용들이 있죠. 제출을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연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봐 주세요."라고 하는 의뢰서를 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계획에 담긴 것들을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어떤 그 참여자의 어떤 것들을 해치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받은 후에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서류들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들이 이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절차로 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이전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몇 명 모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약자 가령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그냥 내 맘대로 막 선정해서 한다. 아니면 그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혹은 막 제외시킨다면 왜 제외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요. 어떻게 모을 건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동의 취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로 그 보호자의 동의까지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발적 동의가 충분하게 이 설명에 대한 거를 이해를 했고 여기에 자발적 동의를 본인이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쪼끔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이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아까 외로움도 있고 어떤 좀 뭐 분노, 불안 뭐 그런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실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 유발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발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상치 않게 그 진행 과정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내가 떠오르기 싫은 막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그런 절차상에서 이 참여자가 위험에 빠지는 게 없는지 혹은 그런 불편감 같은 걸 느꼈을 때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요런 것들도 응답 그 마련을 해 놓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까 외로움에 대한 실험을 설계를 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요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참여자들이 어떤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니까 내가 세운 실험 이 절차가 가설을 살펴보기에는 뭔가 기가 막힌 좋은 너무 재미있는 실험 설계일 수 있지만 이걸 참여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윤리적인 그 어떤 그 절차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거를 함께 꼭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로움을 막 유발시키고 심리적인 불편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끝난 후에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거꾸로 해소해 주는 절차를 뭐 추가로 가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이제 심리 그 건강 그 전문가와 연결을 시켜 준다거나 하는 것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가 원할 경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가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큰 내용은 됐는데요. 요 설문지는 그냥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항을 물어볼 때 고려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질문들 같지만 아까 조작적 정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무엇을 물어볼까? 사실 뭘 물어봐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막상 해 보다 보면 굉장히 그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 좀 어떤 기분인가를 묻는 것도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그치만 말했듯이 그런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지를 물어볼 건가? 자주 느끼는 거를 물어볼 건가? 만약에 얼마 동안 느꼈는지 물어볼 거면 일 주일 동안을 물어봐야 될까? 뭐 한 달 동안은 물어봐야 될까? 이런 것도 다 고려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령 1 부터 이렇게 7 "전혀 안 그래요. 항상 그래요." 이런 식으로 7 점의 정도로 물어본다면 5 점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까? 7 점이 좋을까? 100 점으로 물어볼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범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5점 아니면 뭐 7 점, 많으면 9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장점은 디테일해지죠, 되게 답이. 내가 섬세하게 응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사실은 항상 내 마음을 인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이게 많아지면 참여자가 되게 피로감도 느끼고 사실 정확하게 그 느끼는 그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이 이런 식으로 가령 "키가 160 센티미터 이상이다."라고 하면 키 160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키의 전체 범위를 다 담지 못하죠. 말 그대로 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그 시작점부터가 월 1,000만 원 이하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올라가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응답은 어디에 몰릴까요? 다 1 번에 몰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응답의 그 요런 그 응답의 그 보기를 정할 때에도 결국에는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적정하게 잘 설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현실 세계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거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이 잘 그 그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정신없이 좀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큰 내용은 좀 다 전달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네. 질문 답변 하나만 드리면 아까 그 실험에서의 무선 할당에 대해서 무작위 할당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질문해 주셨어요. "표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명수가 어때야 되느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거 역시도 연구자가 '아 한 60명 할까?' 아니면 '아 좀 많이 80명 할까?'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그 연구가 어떤 연구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답은 통계적인 그 이런 걸 계산하는 통계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한 다음에 딱 필요한 만큼만 모으는 게 가장 윤리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단에 한 30-40명 이상 정도 할당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실제 한다면. 왜냐면 그게 통계적으로 잘 되려면 뭐 10 명, 20명 이렇게는 현실적으로는 쪼끔 그게 이렇게 유효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많이 보게 되는 건 한 40-5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혹시 이제 여기 적어 주시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한두 개 정도 예 답변 드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하신데 오랜 시간 들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너무 정신없이 마지막이 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참 없었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쪼끔 서투른 면도 있었겠지만 좀 전달 드리려고 하는 고런 메시지들이 잘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씨마스 교과서에 진짜 열심히 잘 만든 교과니깐요. 애정 갖고 봐 주시고 또 이제 이후에 세부 단원에 대한 더 재밌는 내용들 많으니까 예 뒤에 강의도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저희 설문조사한다고 하니까 요거 좀 참여하시고 이것도 몇 분 선정해서 예 또 기프티콘 드린다고 하니깐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